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입니다. 오랜만이죠. 저희가 지난 영상까지 블록체인의 원리를 대부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원리 이상의 것들을 이제부터 좀 다루려고 하는데, 주로 아마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의미 있을 만한 주제인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블록체인은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은 많은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업데이트 해나가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막았다. 그래서 자산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블록체인을 금융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막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의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가장 하고 싶었냐면은 노터리, 이 공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죠. 그리고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대를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등기를 하죠. 그러면 국가가 그러한 장부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재학증명이나 졸업증명 같은 것들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권 발급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인임을 증명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증은 어떤 특정한 공인 기관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의미해요. 이런 거를 블록체인상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결혼 증명이에요. 혼인신고. 그래서 이 사진이 실제로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본인들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 트랜잭션의 아이디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예식장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되게 낭만적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공적으로 증명받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예시가 뭐냐면 광고예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실제로 아메리트레이드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여러 개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아스키 코드로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광고를 하기 어려운 도박 사이트나 포르노 사이트나 마약거래 사이트나 이런 음지에 있는 사이트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광고를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아트 같은 것도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림 같은 거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올리려고 했고, 최근에는 NFT라는 형태로 그 그림들이 저장되고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이 NFT들은 보통 고화질 이미지가 많아서 트랜잭션에 안 담겨요. 그래가지고 그 원본 이미지는 다른 저장소에 저장해두고 그 이미지 해시 값을 트랜잭션에 담아가지고 블록체인에 보내는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DID와 같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있어요. 사람의 신원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 사람의 정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인데, 문제는 이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그대로 올려버리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의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올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네가 해시해봐라.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그 해시 값과 맞는지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신원 정보도 올리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임의의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블록체인도 많이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파이코인이죠. 이 파이코인은 노드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들고 걔를 들고 있나 들고 있지 않나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유지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나 시야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블록체인이에요. 반면에 많이 들어보셨을 IPFS는 인터플래너토리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 얘는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파일 공유 시스템인데, 이 IPFS도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D앱에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NFT의 원본 데이터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를 위해서 탄생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임의의 데이터를 올리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한 데이터의 기록은 거래 정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그 1비트코인을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산 이동하면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예를 들어 웨딩 사진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거래하기가 좀 애매하죠. 거래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트랜잭션은 다시 발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거래 데이터도 아닌 것이 블록체인의 용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기만 한단 말이죠.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UTXO의 개수를 측정한 그래프인데 얘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채굴자들은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그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UTXO들을 들고 있습니다. UTXO들의 집합을 UTXO 셋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오면은 UTXO 셋에서 얘가 어떤 락인 스크립트를 언락하는가를 찾고 그래서 그 UTXO를 찾으면 이 UTXO는 잔금이 풀렸기 때문에 버리고요. 새로운 UTXO를 집어넣음으로써 UTXO 셋을 업데이트 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면서 트랜잭션들을 검증해 나가요. 그런데 채굴자들은 그렇게 임의의 데이터를 올린 트랜잭션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때 금융거래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P2PKH 표준 기억나세요? 그 표준에서 펍키 해시 필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 저 자리에는 퍼블릭 키의 해시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의 데이터를 길이를 맞춰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채굴자 입장에서는 걔가 펍키 해시인지 임의 데이터인지 알게 뭐예요? 구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UTXO 셋에다가 다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데이터를 올린 이러한 락인 스크립트들은 언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해시해야지 그 임의의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해시 함수는 역연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들은 사용될 수 없는 트랜잭션들이었어요. 그냥 기록만 되고요. 그런데 채굴자들은 그 트랜잭션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항복을 하고 그러한 임의의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return이라고 하는 오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return을 쓰면 그 뒤에 너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채굴자들은 이 return이 사용된 스크립트는 UTXO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고 UTXO 셋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부터 리턴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퍼키해시 자리에다가 데이터 넣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을 최대한 막고 리턴을 쓰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리턴을 만든 게 이제부터 비트코인에 그런 데이터를 올리세요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하도 이제 그러니까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개발자나 설계자들은 트랜잭션에 데이터를 담아서 올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렇다면 최초로 블록체인에 임의의 데이터가 기록된 사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바로 비트코인의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더 타임즈에 나온 문구인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는 문구를 넣은 거죠. 그런데 이때는 리턴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데이터를 기록했냐? 이 데이터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트랜잭션에 담겨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채굴자가 만드는 트랜잭션인데요. 채굴자가 블록을 채굴하고 나서 블록 보상으로 나온 비트코인과 수수료를 모아서 스스로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담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어떤 UTXO를 언락하고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락킹 스크립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문구는 그 언락킹 스크립트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채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의 언락킹 스크립트 자리에다가 마이닝 풀의 이름을 넣는 방법으로 누가 이걸 채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에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뭔가 불법적인 데이터도 기록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나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는 데이터를 받아서 유지하고 업데이트하고 누가 요청하면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노드가 이런 데이터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거 요청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를 배포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채굴자가 어떤 특정한 블록에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걸리기 싫으니까 배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다른 노드들도 이 블록을 공유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드들은 배포받지 못한 블록 이후로 그 뒤에 있는 블록 전체를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보안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들이
블록을 받지 못해가지고 온전한 노드로서 기능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낮아지겠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필터링하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원본 데이터의 해시값과 동일한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등을 개발해서 이러한 공격들을 막으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이런 공격이 뭔가 심각하게 터진 적은 없어서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블록체인이 널리 쓰이게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저 체인을 엿먹이기 위해서 자동 프론을 배포해야겠다 라고 하면 선생님도 법에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저런 공증이나 이미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싫어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 다만 우리가 블록체인에 금융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올릴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다룬 만큼 다음 시간에는 작년과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NFT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